세계 최고 병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삼성이 대신했습니다. 믿기시겠어요?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선진국 의료를 대표하던 제가 결국 한국을 무릎 꿇고 바라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클락입니다. 영국 왕립심장센터 부센터장이죠. 옥스퍼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4살에 최연소 부센터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실력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홍콩에서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의료사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의료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특히 삼성병원이라니요? 전자제품 회사가 무슨 병원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제 어머니가 희귀 심장 질환에 걸렸거든요. 유럽과 미국의 모든 병원이 포기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단 한 곳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삼성서울병원이었어요. 제가 평생 무시했던 그 나라, 그 병원이 마지막 희망이라니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 편견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삼성이 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 의료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클락입니다. 영국 왕립심장센터 부센터장이죠. 34살에 이 자리에 오른 건 영국 의료계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주치의인 윌슨 박사였죠.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죠. 윌슨 박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희귀 심장 질환이라고 했어요. 아주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립심장센터가 어디인데요? 유럽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이잖아요.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윌슨 박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너무 복잡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병원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심장센터는 어떤지,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은 어떤지 물어봤죠. 윌슨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알아봤다고 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병원 5곳에서 모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니요.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있는 곳에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윌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곳 더 알아본 곳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좀 특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서울병원이라고 했죠. 그곳에서만 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이라니요? 그 전자제품 회사가 병원도 운영해요? 그것도 심장 수술을 한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의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실험대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죠. 아시아 의료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홍콩에서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현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결국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아시아 의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시설도 낙후되고 의료진도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은 아직 신흥국 아닌가요? 어떻게 유럽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윌슨 박사가 설득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심장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특히 복잡한 케이스에서는 다른 병원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병원들이 늘 그런 식으로 과장 광고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삼성서울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윌슨 박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검색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심장수술 분야에서 정말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술 성공률이었습니다. 복잡한 심장 수술에서 90%가 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병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통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 병원들이 그런 식으로 허위 광고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별거 아닐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삼성서울병원이 일반 기업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재단이었어요. 수십 년간 의료 분야에 투자해온 곳이었죠. 그리고 의료진 구성도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하버드에서 온 교수도 있고 독일에서 온 전문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있다고 해도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가보자고 하셨죠.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다면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냥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삼성서울병원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공항부터 생각보다 현대적이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김민수라는 국제진료센터 직원이었죠.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 사람치고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런던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의료 분야에서는 유럽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건물 규모부터 어마어마했어요. 왕립심장센터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도 호텔처럼 고급스럽더라고요.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받아갔습니다. 시설이 정말 최신식이었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최첨단이더라고요. 이런 장비들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박지훈 교수라는 분이었죠. 심장외과 전문의로 20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박지훈 교수가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케이스라고 했죠.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우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박지훈 교수는 70%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유럽 병원들이 10%라고 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술 기법이 다르다고 했죠. 더 정밀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유럽 방식은 일반적인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환자별 맞춤형 수술을 한다고 했죠. 어머니의 심장 구조를 3D로 분석해서 최적의 수술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시스템을 사용해서 더 정밀하게 수술한다고 했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기술이 유럽보다 앞서 있는 건가요? 한국이 의료기술에서 그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요? 박지훈 교수가 수술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도 유럽에서 본 것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술 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장비가 좋다고 해서 수술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의사의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한국 의사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요? 박지훈 교수가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하버드에서 5년간 연수를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2년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의 다른 의료진들도 대부분 해외 연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최신 의료 기술을 배워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생각보다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거였죠. 검사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박지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죠. 하지만 수술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죠. 그 사이에 어머니의 컨디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어요. 간호사들도 매우 전문적이었고 시설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중심의 서비스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박지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했죠.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팀이 투입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했죠. 저는 점점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의료진이 유럽 의료진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수술 전날 밤, 박지훈 교수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설명을 해주러 온 거였죠.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환자가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죠.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박지훈 교수의 말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도 수술 준비를 마치고 대기실에 계셨어요. 평소보다 긴장하신 모습이었지만 의외로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최종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6시간 정도 예상된다고 했죠. 매우 정밀한 수술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3D 영상으로 심장 구조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수술한다고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성공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박지훈 교수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박지훈 교수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 방식은 심장 구조와 환자 나이를 무시한 일반화라고 했어요. 한국은 환자별 맞춤형 접근을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방식에 대해 이견이 생긴 거였어요. 정말로 한국 방식이 더 나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표준 프로토콜을 따른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환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경우 나이가 많고 심장 구조가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표준 방식으로는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맞춤형 접근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의료진이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접근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박지훈 교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환자가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죠.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홍콩에서 아버지를 잃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현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홍콩 병원 의사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냥 환자 번호로만 불렀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아시아 의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지훈 교수는 달랐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겠다는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박지훈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은 적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를 아시아에서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약속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고 하셨죠. 한국 의사들이 믿음직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믿어보자고 했어요. 이번만은 믿어보자고 했죠. 한국 의료진을 신뢰해보자고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 의료진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세계 각국에서 환자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수술은 삼성서울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병원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많은 외국 환자들이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수술 시작 2시간 후 첫 번째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수술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예상보다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안심했어요. 4시간째 되었을 때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6시간 후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직접 나와서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포기했던 수술을 한국에서 성공한 거였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수술했다고 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회복 과정도 순조로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저는 박지훈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로 가족처럼 대해주었다고 했죠.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으셨지만 안색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심전도도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체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이 또렷하셨어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안심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죠. 며칠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퇴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로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정말로 뛰어난 의료 시스템이었거든요. 삼성서울병원이 단순히 기업병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의료 분야에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거였어요. 특히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였죠. 이런 마음가짐이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저는 박지훈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질 수 있냐고 했어요. 박지훈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에서 나온다고 했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럽 의료는 너무 차갑고 시스템적이었거든요. 환자를 인간이 아닌 케이스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가족처럼 대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심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로 했죠.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하고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온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자신을 올리버라고 소개했습니다. 올리버는 영국 보건국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료정책연구관이라고 했죠. 하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공무원 같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올리버가 먼저 축하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올리버가 삼성서울병원의 의료기술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수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의료진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단순한 호기심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답변했습니다. 너무 자세한 정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올리버는 계속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어요.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올리버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병원의 진짜 의료 기술을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올리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술 프로토콜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서를 볼 수 있냐고 했죠. 공식적인 연구 목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히 기밀 정보잖아요. 아무리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올리버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영국 보건국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어요.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영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죠.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럽 의료계의 고위직 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삼성병원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산업 스파이 행위잖아요. 제가 환자 가족 신분을 이용해서 기밀 정보를 빼내라는 거였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죠. 삼성병원에서 어머니를 살려주었는데 배신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올리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영국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조국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했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고성 멘트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죠. 저는 그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제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국 정부가 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도움을 준 곳을 배신하라는 거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올리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보라고 했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올리버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결정되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정말 불쾌한 만남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영국 정부가 이런 일에 개입하는 건가요? 단순한 의료 기술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머니를 뵈러 병실에 갔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죠. 그 모습을 보니 올리버의 제안이 더욱 불쾌했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올리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였어요. 밤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고 했죠. 박지훈 교수가 급하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 후 합병증일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정말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 중 하나가 문제였어요. 용량이 잘못 처방되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담당 의사는 그런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약물 기록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것 같았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저는 그 순간 올리버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해를 가한 건 아닐까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료 사고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올리버와 만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올리버가 배후에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환자를 위협하는 건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였죠. 그날 밤 병원 보안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수상한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올리버와의 만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병원 내부에서 정보 유출 시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외부에서 의료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리버 같은 사람들이 환자 가족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협력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요청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였죠. 다음 날 아침, 올리버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녹음기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올리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안타깝다고 했죠.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병원도 완벽하지 않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올리버가 어머니의 약물 조작에 관여했다는 걸 말이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올리버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고위 정치권과의 커넥션을 언급했어요. 영국 상원의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했죠. 제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일하려면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도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환자를 위협하는 건 의료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올리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위협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당장 한국을 떠나라고 했어요. 올리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라고 했죠. 정말 섬뜩한 표정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즉시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올리버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했죠. 보안팀장이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보안팀뿐만 아니라 병원 고위 관계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도 참석했어요. 정말 큰 사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환자를 위협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죠. 보안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올리버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배후에 조직이 있다고 했죠. 체계적으로 삼성병원의 의료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올리버 외에도 병원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고 했어요. 내부 직원 중에 정보를 빼내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미 보안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물 조작 사건도 그 일환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실험대로 삼으려 했다는 거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안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올리버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고 했죠.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료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어머니를 위협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 박지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했죠. 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삼성병원이 어머니를 살려주었는데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병원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겠다는 마음이 고맙다고 했죠. 보안팀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올리버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내부 조력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했죠. 위험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삼성병원의 의료기술이 무너지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약물 조작으로 인한 악화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냐고 하셨어요. 제 표정이 어둡다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로 올리버와 배후 조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안전은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해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리버에게 연락해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조건부로 협력하겠다고 했죠. 올리버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병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어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리버에게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안팀과 함께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매우 위험하고 섬세한 작업이었죠. 먼저 올리버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올리버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안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부터는 좋은 파트너가 되자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올리버가 리스트를 주었어요. 수술 프로토콜, 의료 장비 사양, 소프트웨어 구조 등이었죠.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스트였어요. 보안팀과 미리 협의한 대로 일부 정보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짜 정보였어요. 진짜 기밀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올리버의 신뢰를 얻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첫 번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수술 프로토콜에 대한 문서였어요. 물론 보안팀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문서였죠. 하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올리버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자고 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제 커리어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병원 내부의 조력자를 찾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직원들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분석했어요. 수상한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며칠 후 의외의 인물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진료센터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어요. 최근 며칠간 권한 없는 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보안팀에서 그 간호사를 조사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었어요. 평소에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김유진이 올리버와 접촉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좌로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되어 있었죠. 보안팀장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김유진과 접촉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달라고 했어요. 같은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을 이용하자고 했죠. 저는 김유진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친해진 척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탐색을 시작했죠. 김유진이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이의 학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핵심을 말했습니다. 최근에 부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외국인에게 병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죠. 큰 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린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죠. 김유진이 바로 내부 조력자였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의료 장비 정보나 수술 일정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올리버가 어머니의 약물 조작을 지시했다고 했어요. 저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거든요. 김유진을 통해 올리버의 전체 계획을 파악해야 했어요. 김유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올리버가 삼성병원의 로봇 수술 기술을 빼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유럽 업체에 팔려고 한다고 했죠.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 행위였던 거예요. 그것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하는 일이었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어요. 저는 즉시 보안팀에 보고했습니다. 김유진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전달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올리버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였어요. 보안팀에서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유진을 불러서 자세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올리버와의 모든 접촉을 기록했죠. 음성 파일과 이메일까지 확보했어요. 한편으로는 올리버를 계속 속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척했어요. 물론 모두 가짜 정보였지만 올리버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올리버가 핵심 정보를 요구했거든요. 로봇 수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달라고 했어요. 보안팀과 협의해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소프트웨어 코드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추적 장치를 숨겨놨죠. 올리버가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올리버가 정보를 받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했죠.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올리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보안팀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올리버가 움직였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누군가와 만났어요. 그리고 정보를 넘겨주었죠. 보안팀에서 그 순간을 모두 촬영했어요. 만난 사람은 유럽 의료기기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삼성병원의 기술을 빼내서 자기 회사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완전한 산업 스파이였죠. 보안팀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리버와 그 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김유진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올리버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었어요. 박지훈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저 덕분에 병원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죠.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거라고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도 모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영웅적인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것뿐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죠. 그날 밤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걱정할 일이 없다고 했죠. 어머니가 안심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했다고 하셨죠. 정말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삼성병원이 어머니를 살려준 것처럼 저도 이 병원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올리버와 배후 조직을 막은 일은 단순히 한 병원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었죠. 올리버 사건이 해결된 후 삼성병원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인 의료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박지훈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삼성의료원이 공동으로 글로벌 의료 보안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죠. 의학과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의료윤리자문위원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제 원래 일이 있었고 어머니도 영국에서 회복하셔야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그룹 회장단에서 직접 서신을 보내온 거였어요. 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신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도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도 계속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죠.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단순한 환자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거였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올리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었거든요. 일부 정치인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보수당 의원들이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의 이익을 배신하고 한국 편을 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죠. 언론에서도 저에 대한 비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매수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정말 악의적인 기사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일반 시민들과 의학계에서는 오히려 저를 지지했어요. 진정한 의료인의 길을 걸었다고 했죠. 특히 의료윤리학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의 행동이 의료인의 본분을 지킨 것이라고 했어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했죠. 영국 의학저널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산업 스파이로부터 의료기술을 지킨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이었죠. 한편 삼성병원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병원들과 의료 보안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죠.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온라인으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협력하기로도 했죠. 첫 번째 화상회의에서 전 세계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모두 삼성병원의 기술에 관심이 많았죠. 회의에서 저는 올리버 사건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의료기술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죠. 각국 전문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했죠. 몇 달 후 글로벌 의료 보안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삼성병원이 주도하는 국제 프로젝트였어요. 저도 창립 멤버로 참여했죠. 출범식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의료기술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공동 과제라고 말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연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정말로 뿌듯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삼성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 전통 의료 도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념품이었죠.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를 삼성병원의 영원한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한국에 오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국과 삼성병원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거였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협력했습니다. 매달 화상회의를 통해 자문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분기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내에서도 인식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했던 사람들도 점점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의료계에서는 저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인의 윤리와 사명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죠. 어머니도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박지훈 교수가 직접 돌봐주셨어요. 정말로 가족 같은 대우를 받았죠. 1년 후 삼성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의료 보안 네트워크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저도 기념사를 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고 했죠. 함께 만든 이 네트워크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거라고 했어요. 2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박지훈 교수가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했죠. 퇴원 당일 병원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꽃다발을 준비해 주었어요. 의료진들도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해주었죠. 정말 가족 같은 대우였어요. 박지훈 교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국 의료진이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거든요. 정말로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진정한 치유를 받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도 고마워하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받아들인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현명한 딸이라고 하셨죠. 영국에 돌아온 후에도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삼성병원의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특히 국제의료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한국의 의료기술을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죠. 런던에서 열린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청중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죠.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나라라고 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진정한 치유의 힘이라고 했죠. 많은 의료진들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옥스퍼드 의대에서도 특별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한국 의료에 대해 강의하는 거였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죠.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 인상적이라고 했죠. 강의 후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답했죠. 실제로 옥스퍼드 의대와 삼성병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성과였죠. 한편 제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연구였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철학이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여러 나라에서 연구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한국의 의료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삼성병원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해외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왔어요. 박지훈 교수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계 심장외과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한국 의료의 위상이 높아진 증거였죠. 어느 날 박지훈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지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배운 한국식 접근법을 다른 의료진들에게 가르쳐달라고 했죠.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환자였던 제가 이제는 교육자가 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국에서 나누는 의미 있는 일이었죠. 수술 지도를 하면서 저는 젊은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나라라고 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고 했죠. 마지막 날, 삼성병원 로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의 공헌을 인정하는 감사패 수여식이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감사패를 받으면서 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것이 훨씬 많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철학을 배웠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했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박지훈 교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특별한 인연이었다고 했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고 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으세요. 그때마다 박지훈 교수가 직접 돌봐주시죠.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서요. 아직 어렵지만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하고 더 많은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싶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을 계속하고 싶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 의료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인간적 따뜻함까지 갖춘 나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삼성이 전자제품 회사인데 무슨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삼성서울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의료기술과 철학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지금 제가 영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기, 가족처럼 대하기, 진정한 치유를 위해 마음을 다하기 말이에요. 동료들이 제 변화를 놀라워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이 되었다고 해요. 환자들도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예요. 최근에는 영국 내에서도 한국 의료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 의료가 이제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요. 삼성병원을 비롯한 한국 의료계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추천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 의료와 기술 혁신의 조화가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곳이고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니까요. 한국 사람들과 맺은 인연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특히 박지훈 교수님과는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료적 동료를 넘어서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정기검진차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행복해 하시죠.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하셨죠.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고마워하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받아들인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없었을 거라고 하셨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제가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잃었을 수도 있었죠.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기적 같은 치유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선입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진가를 인정한다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국의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삼성의 가족이고 한국의 가족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 의료를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